세 명의 삶을 솜돌이째 뒤흔든 건 카메라에 담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2005년 9월 24일 오후 2시 37분. 설악산의 한 계곡에서 그들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시간 뒤, 세 여성은 증발하듯 자취를 감췄습니다. 39살 박미영, 36살 최은희, 33살 김소라. 산들바람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산행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평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던 이들이 어째서 한순간에 실종된 것일까요? 오후 4시까지 하산을 완료하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연락조차 두절된 상황에 가족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후 8시 30분이었습니다. 곧바로 야간 수색 작업에 돌입했으나 이렇다 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대장은 이들이 실제로 익산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표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설악산 입구 CCTV에는 3명이 나란히 입장하는 모습이 명확히 포착되었습니다. 산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기이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행방불명 6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배낭 하나가 발견되며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 속에 있던 디지털 카메라에는 가려진 진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사진들의 정체,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터져나온 고백. 2005년 설악산 실종 사건의 내막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05년 9월 24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박미영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거주하던 39살 중학교 영어교사 박미영은 예정된 시각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산들바람 동호회와 함께 전국의 명산을 누빈 숙련된 등산객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그녀를 꼼꼼하고 책임감 넘치는 인물로 기억합니다. 교단에서는 엄격했으나 동호회에서는 구성원들을 살뜰히 챙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초구의 36살 최은희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시주문행 과장이자 8살 아들을 둔 워킹맘이었던 그녀는 주말 휴식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번 설악산 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인물 역시 최은희였습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33살 김소라는 IT 기업의 웹디자이너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동호회의 막내였음에도 산행 실력은 3급자 수준이었으며 늘 디지털 카메라를 소지할 만큼 사진 촬영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녀는 70세 노모를 모시고 사는 지극한 효녀로도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들 3명은 2000년부터 활동하며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인연은 비슷한 연령대와 취미를 바탕으로 견고해졌습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의 정기 산행과 하산 후 식사는 그들만의 어길 수 없는 관례였습니다. 오전 6시, 박미영의 아반떼 차량이 최은희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는 미리 승차해 있던 김소라가 카메라를 점검하며 단풍 촬영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차에 올라탄 최은희의 안색은 눈에 띄게 어두웠습니다. 평소 운전자와 활발히 대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찬밥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김소라의 물음에도 그녀는 단답형으로 일관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박미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오후 4시 하산 일정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남편 정현우와 함께 저녁 6시에 예정된 중요한 모임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정현우의 승진과 직결된 중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설악산까지는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산행 정보를 공유하는 중에도 최은희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계획을 세밀하게 살피던 그녀답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일행은 설악산 국립공원 소공원 주차장에 당도했습니다.
이미 많은 인파로 북적였으나 운 좋게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연록색 상의에 검은 등산화를, 최은희는 회색과 갈색이 섞인 신발을 착용했습니다. 김소라는 눈에 띄는 주황색 바람막이 차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이들은 탐방 안내소에서 입산 신고를 마쳤습니다. 당시 근무자 이정수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기억해냈습니다. 늘 쾌활하게 대화하며 신고서를 작성하던 평소와 달리 그날은 박미영 혼자 묵묵히 서류를 기재했습니다. 하산 예정 시각은 오후 4시로 기록되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부산에서 온 등산객 김태현이 주차장 인근에서 세 여성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향한 곳은 일반적인 대청봉 등산로가 아니었습니다. 소공원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비선대 경로 대신 천불동 계곡 방면을 택한 것입니다. 오전 11시 7분 일행은 천불동 계곡 입구 매점에서 이온 음료 3개와 초콜릿 2개를 구입했습니다. 매점 주인 박술래는 당시 3사람이 밝은 모습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결제는 평소 공통 경비를 관리하던 김소라가 담당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이 드러납니다. 천불동 계곡을 경유해 대청봉으로 향하는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인 우회 경로였습니다. 베테랑인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실종 일주일 전 김소라가 동호회 블로그에 남긴 글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설악산 산행 때는 알려지지 않은 명소를 가보려 한다. 정보원은 비밀이다. 그녀가 언급한 비밀스러운 장소는 과연 어디였으며 정보를 제공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오전 11시 30분 세 사람은 천불동 계곡 깊숙한 구역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이들의 행적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험한 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계획된 경로를 이탈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약속된 하산 시각인 오후 4시가 되었으나 3명의 여성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05년 9월 24일 오후 4시 박미영의 남편 정연호는 초조하게 손목 시계를 살폈습니다. 약속된 시각이 2시간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내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하산을 마친 뒤 반드시 안부를 전해오던 아내였습니다. 37살 대기업 과장인 정연호에게 그날 저녁 6시 모임은 매우 각별했습니다. 승진의 성패가 달린 비공식 사료 자리였던 만큼 부부 동반 참석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최은희의 남편 김동철 또한 초조한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에 재직 중인 35살의 그는 8살 아들 준노와 함께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로 예정된 아들의 학원 상담을 위해 최은희는 오후 5시까지 귀가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김소라의 집에서는 70세 노모 이순자가 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상에 올린 채 딸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타들어 갔습니다. 오후 5시가 지났음에도 3명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정연호는 아내의 휴대폰으로 거듭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권 이탈이라는 기계음만 되풀이되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김동철이 먼저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아내가 활동하던 동호회 카페에 접속해 다른 회원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모임이었던 산들바람은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소통하는 인원이 극히 적었습니다. 정연호 역시 아내의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으나 토요일 오후인 탓에 연결이 닿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오후 6시 정연호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내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승진이 걸린 상사와의 모임 참석을 과감히 포기한 것입니다. 커리어에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아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김동철 또한 이웃에게 아들을 맡기고 설악산으로 향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오후 6시 30분. 이순자가 먼저 수사기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후 4시에 온다던 딸이 소식이 없습니다라는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서미 실종의 경우 24시간이 경과해야 공식 접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오후 7시 정연우와 김동철이 설악산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사방에 어둠이 깔린 시각이었으며 국립공원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입산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키던 소공원 관리소 팀장 차민호가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42살의 베테랑 관리원인 그는 즉시 입산 명부를 대조했습니다. 오전 10시 작성된 기록지에는 세 사람의 이름과 오후 4시 하산 예정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 양양경찰서에 공식적인 실종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연우와 김동철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긴박한 상황을 알린 결과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는 48살의 이재형 경위였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실종자들의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3명 모두 책임감이 강하고 철저한 성격으로 무단으로 약속을 어길 인물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모순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서류상 경로는 대청봉이었으나 현장 목격자들은 이른이 천불동 계곡 방향으로 진입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오후 9시 첫 번째 수색 대열이 꾸려졌습니다. 양양경찰서와 국립공원관리소가 합동으로 총 12명의 인원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경찰관 6명, 관리소 직원 4명, 민간산악구조대원 2명이 팀을 이뤘습니다. 야간 수색 도중 천불동 계곡 중턱에서 초콜릿 포장지 하나가 수거되었습니다. 매점에서 실종자들이 구매한 제품과 동일한 브랜드였으나 결정적인 단서로 보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수색이 이어졌음에도 추가적인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9월 25일 일요일 새벽 5시 대규모 수색 작전이 재개되었습니다. 양양경찰서 지원 인력 13명과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구조대원 8명, 그리고 관리소 전 직원을 포함해 총 40여명이 산에 올랐습니다. 수색 지휘는 52살의 양양경찰서 수사과장 오병수 경정이 맡았습니다. 숙련된 등산객 3명이 동시에 자취를 감춘 상황은 단순 조난으로 치부하기에 석연치 않았습니다. 수색팀은 3개조로 편성되어 대청봉과 천불동 계곡 일대, 그리고 인근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수색 첫날, 산은 어떠한 단서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인 흔적은커녕 발자취조차 찾을 수 없는 기이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 새로운 제보자가 등장하며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등산객 한명철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45살의 한명철은 전날 오후 2시경 천불동 계곡에서 실종자들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일행은 향후 경로를 두고 이견이 있는 듯 보였으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시각이 오후 2시라면 하산까지 2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음에도 왜 오후 4시까지 복귀하지 못한 것인지 의문은 증폭되었습니다. 수색은 27일까지 이어졌으나 진전은 없었습니다. 28일부터 쏟아진 빗줄기는 구조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가족들의 심장은 타들어갔고 생존에 대한 희망도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9월 30일, 사건의 국면을 완전히 뒤바꿀 물증이 발견되었습니다. 2005년 9월 30일 금요일 오전 7시 20분, 평범한 일상의 산책이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속초 시민 조영호는 여느 때처럼 설악산 둘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시청 공무원으로 봉직한 뒤 은퇴한 62살의 그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 걷던 중 나무 밑에서 이질적인 물건을 포착했습니다. 소공원에서 약 2km 떨어진 한적한 뒷목에 배낭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의 중형 배낭은 뒤에 젖어 있었으나 보존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거칠해 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탐방로에서 약 30m 이탈한 지점이었으나 은닉의 의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흘리고 간 물건이라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정갈한 상태였습니다. 조영우는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던 실종 사건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은 내부에 무언가 들어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오전 8시 10분. 조영우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실종자들의 유류품일 가능성을 직감한 것입니다. 수사팀장 이충원 경위가 지휘하는 현장팀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오전 8시 40분. 현장에 도착한 이충원 경위는 배낭이 발견된 지점을 면밀히 살핀 뒤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가방 주변 일대에 대한 정밀 수색이 병행되었으나 배낭 외에 실종자들의 행방을 가리키는 다른 흔적은 여전히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타이어 흔적이나 신발 자국이 전무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을 짐작하게 할 다툼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배낭을 조심스럽게 수거해 경찰서로 옮겼습니다. 오전 10시 연락을 받은 유족들이 선해에 도착했습니다. 정연호는 물건을 확인하자마자 아내의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박미영의 가방이 확실했습니다. 이 흠집을 기억합니다. 1년 전 바위에 긁혔던 상처입니다. 정연호가 배낭 측면의 미세한 흔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확인 절차를 마친 뒤 경찰은 내부 내용물을 살폈습니다. 지갑과 신분증이 먼저 나왔습니다.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금품을 노린 범죄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박미영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전력을 공급해 확인한 결과 실종 당일 오후 3시 이후로는 어떠한 통신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평소 사용하던 화장품과 물통, 간식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이질적인 발견은 김소라의 물품이었습니다. 그녀가 항상 지참하던 디지털 카메라가 박미영의 배낭 속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소유주가 다른 카메라가 왜 이곳에 있었을까요? 일행이 마지막까지 동행했다는 증거일까요? 수사팀은 지체 없이 기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기기 내부의 저장용 메모리 카드가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김소라의 모친 이순자는 딸이 항상 카드를 장착해 두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카메라를 살 때부터 늘 넣어 두었습니다. 일부러 뺄 이유가 전혀 없는 아이입니다. 메모리 카드의 행방은 노연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짙었습니다. 경찰은 배낭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재수색을 벌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15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반경 300m 이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배낭이 놓였던 수목 근처에서 담배꽁초 2개가 수거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었으며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러나 실종자 3명은 모두 비흡연자였습니다. 제3자의 개입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바닥에서는 무거운 물체를 끌어 이동시킨 듯한 궤적이 포착되었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인해 형태는 불분명했습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작업에서 얻은 수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유류품 발견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실종 6일 만에 확보한 구체적인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오히려 증폭되었습니다.
어째서 박미영의 가방만 그곳에 있었을까요? 메모리 카드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누가 배남을 그 위치에 둔 것일까요? 발견 지점은 천불동 계곡에서 직선거리로 2km 넘게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일행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하게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흔적은 남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 배남을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정밀 감식이 의뢰되었으나 야외 방치와 우천으로 인해 유효한 증거 확보는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유족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현우는 아내의 물건을 붙잡고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 가방을 보니 아내에게 닥친 위협이 실감납니다. 소중한 물건을 주고 갈 사람이 아닙니다. 이순자는 카메라의 존재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딸이 찍은 사진 속에 답이 있을 겁니다. 메모리 카드만 찾으면 됩니다. 사라진 저장 장치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칩 안에 여성들의 명운을 가를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10월 1일부터는 수색 범위가 전면 재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행방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2005년 10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양양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인제군에 거주하는 47살 농민 박정식의 제보였습니다. 밭을 정리하던 중 귀한 물체를 찾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랑 사이에 플라스틱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전자기기 부품 같았습니다. 박정식은 30년간 농사를 지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밭은 설악산에서 12km나 떨어진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충원 경위가 현장으로 지체 없이 이동했습니다. 박정식이 내민 것은 디지털 카메라용 SD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흙 속에 파묻혀 표면에 손상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오전 11시 카드가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강원도청 과학수사팀 소속의 42살 윤재호 전문가가 복원을 맡았습니다. 그는 디지털 저장 매체 복원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었습니다. 2005년 당시의 카드는 내구성이 취약합니다. 야외 노출로 인한 부식과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복원 성공 확률은 반반이었습니다. 표면 흠집과 부식은 심각했습니다.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데이터 일부가 복구되었습니다. 윤재호의 표정에 안도감이 돌았습니다. 카드 안에는 총 47장의 이미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훼손되어 판독이 불가능했으나 12장의 사진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실종 당일인 2005년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촬영되었습니다. 설악산 소공원 입구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진 사진들은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촬영된 천불동 계곡의 전경이었습니다. 가을 단풍과 계곡의 수려한 경관이 담긴 평화로운 기록이었습니다. 7번째 데이터는 평온한 산행의 기록이었습니다. 오후 12시 15분 렌즈 앞에 박미영, 최은희, 김소라는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등산 사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8번째 컷부터 프레임의 공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촬영 시각은 오후 2시 37분. 직전 기록과 2시간 이상의 공백을 두고 찍힌 사진에는 낯선 타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남성 2명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거세되어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굳은 표정이 렌즈를 응시했습니다. 2분 뒤인 오후 2시 39분. 9번째 셔터가 눌렸습니다. 피사체는 심하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다급한 움직임 혹은 물리적 마찰 도중 우발적으로 촬영된 듯한 흔들림이 역력했습니다.
10번째 사진은 오후 2시 41분에 긴박한 대치를 포착했습니다. 앞서 등장한 남성 중 한 명이 최은희를 향해 위협적으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최은희는 고개를 돌려 방어하는 기색이 뚜렷했습니다. 나머지 두 여성은 앵글 밖으로 밀려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44분의 11번째 기록은 판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카메라 소유권을 둔 젠탈전이 있었음을 암시하듯 초점은 허공을 겉돌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12번째이자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오후 2시 46분. 바닥에 쓰러진 누군가의 형체가 희미하게 잡혔습니다. 낮은 해상도와 뒤형적인 앵글 탓에 쓰러진 이가 누구인지, 왜 그곳에 누워있는지는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전문가에게 감점을 의뢰했습니다.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대현 박사가 분석관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촬영 패턴이 아닙니다. 특히 후반부 데이터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찍힌 결과물로 보입니다. 김 박사는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위상 정보는 부재했으나 시간 기록은 오차 없이 선명했습니다. 오후 2시 37분부터 46분까지 불과 9분 사이에 6장이 연달아 기록되었습니다. 관광 목적의 사진과는 확연히 다른 사건의 스냅샷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진 속 남성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배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흐릿한 화질 탓에 신원 제보는 답지하지 않았습니다. 복원된 이미지는 사건의 타임라인에 균열을 냈습니다. 목격자 한 명철이 일행을 보았다고 진술한 시각은 오후 2시경. 그러나 렌즈에 포착된 이변은 37분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37분의 공백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진 속 남성들은 누구이며 최은희는 왜 그들과 언쟁을 벌였을까요? 바닥에 쓰러진 인물의 정체 또한 미궁 속에 남겨졌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진실의 단편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더 복잡한 수수께끼를 던졌습니다. 그러던 10월 8일 수사팀의 팩스로 한 통의 제보가 날아들었습니다. 2005년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양양경찰서 조사실에 한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37살의 조민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산들바람 동호회의 전 회원이라 소개했습니다. 실종된 분들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민수의 목소리는 건조했으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정보기술 업체 개발자인 그는 2003년부터 활동하다가 올해 3월 돌연 탈퇴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충원 경위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탈퇴 사유를 묻자 조민수는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동호회 내부에 금전적인 잡음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화목했던 모임의 이면에는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회계를 담당하던 최은희가 자금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불분명하지만 수백만 원 단위의 공금이 비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박미영과 김소라가 최은희를 적극적으로 비호하며 사건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절친한 세 사람의 관계 탓에 다른 회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조민수는 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모임을 떠났습니다. 조민수의 진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최은희 씨가 사채를 쓰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제하나금융권 은행원이 사금융에 손을 댔다는 증언은 의외였습니다. 원인은 주식 투자 실패였습니다.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 요동치던 주식시장에서 최은희는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제도권 대출 한도가 막히자 그녀는 사채업자를 찾았고 급기야 동물의 공금까지 유용하게 된 것입니다. 조민수는 채권자들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기억해냈습니다. 강원도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흑곰파인지 검은곰파인지 곰이 들어가는 이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조직에 대한 정보망을 가동했습니다. 조민수는 실종 당일의 기이한 통화 내용도 털어놓았습니다. 9월 24일 오전 8시경 수개월간 연락이 없던 최은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분 47초간 이어진 통화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몹시 불안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용건 대신 그녀는 묘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만약 나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경찰에 연락해 주세요. 이유를 묻는 조민수에게 그녀는 그냥 만약의 상황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말만 남긴 채 잘 지내라는 작별 인사를 끝으로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경찰이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 오전 8시 12분에 해당 통화가 실제 존재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부 전화를 넘어선 일종의 구조 신호였습니다. 수사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단순 조난 사고가 아닌 채무 관계가 얽힌 범죄 사건일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10월 15일 또 다른 인물이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동호회 전 회원인 35살 여성 김영희였습니다. 작년 가을 무렵부터 최은희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늘 활기 넘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고 그늘이 져 보였죠. 김영희는 동호회 모임에서 목격한 구체적인 정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최은희는 모임 도중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나가기 일쑤였고 통화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안색이 눈에 띄게 어두웠습니다. 한동안 허공을 응시하며 넋을 놓는 일도 잦았습니다. 김영희는 박미영과 김소라에게서 감지된 변화도 덧붙였습니다. 박미영 선생님이 언젠가 지나다는 말로 하더군요. 친구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돕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요. 당시에는 무심코 넘겼으나 이제야 그 무게를 알 것 같습니다. 경찰은 즉각 최은희의 금융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계좌 흐름과 신용카드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숨겨진 재정난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은희는 2004년 말부터 다수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한 상태였습니다. 누적된 부채 규모는 무려 8천만 원을 사무했습니다. 36살 은행원의 연봉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었습니다. 동호회 공금 계좌에서도 자금이 유출된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 사이 총 350만 원이 인출되었으나 사용처는 불분명했습니다. 드러난 정황들은 하나의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의 실패가 거액의 채무로 이어졌고 궁지에 몰린 그녀는 동호회 자금에 손을 댄 뒤 사채업자의 늪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채권자들의 압박이 거세지자 최은희는 결국 절친한 박미영과 김소라에게 구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의 설악산에는 단순한 등반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들과의 담판을 위한 위장된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채무 당사자가 아닌 박미영과 김소라까지 왜 함께 증발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사람 역시 이 채무 관계에 깊이 연루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행했다가 예기치 못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일까요? 2005년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양양경찰서 수사본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확보된 진술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던 중 치명적인 오류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충원 경위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시간대별 동선을 다시 그려나갔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시공간의 불일치였습니다. 부산 등산객 김태현은 오전 10시 15분경 주차장 인근에서 일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천불동 계곡 매점주 박술래는 오전 11시 7분에 그들이 물건을 샀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매점까지 도보 40분 거리임을 감안하면 시간은 일치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김태현은 일행이 천불동 계곡 쪽으로 향했다고 했으나 입산 신고서에는 대천봉 코스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상차기의 엇갈림이었습니다. 안내원 이정수는 일행 중 한 명이 붉은 계열 상의를 입었다고 기억한 반면 매점주 박술래는 세 사람 모두 어두운 색상의 옷차림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모순은 인원수였습니다. 목격자 한명철은 오후 2시경 천불동 계곡에서 여성 3명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허나 복원된 사진 데이터에 따르면 오후 2시 37분에는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이 현장에 개입해 있었습니다. 37분이라는 짧은 시차 동안 상황이 그토록 급변한 것일까요? 이충원 경위는 모든 참고인을 재소환했습니다. 10월 23일 일요일 김태현이 가장 먼저 출석했습니다. 한 달 전의 기억을 복귀해 달라는 요청에 그는 만색을 표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기억이 흐릿합니다. 확신을 잃은 김태현은 결국 진술을 철회했습니다. 사실 그날 인파가 엄청났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 등산객 그룹이 한두 팀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본 사람들이 실종자가 맞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월 24일 월요일에는 박술래가 제조사에 임했습니다. 단풍철이라 손님이 평소보다 3배는 많았습니다. 오전 11시 무렵엔 계산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였으니까요. 그녀는 영수증에 찍힌 시간은 팩트지만 구매자가 누구였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한 달 물러섰습니다. 10월 25일 화요일 핵심 목격자였던 한명철의 조사 차례였습니다. 그의 진술 또한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심각하게 논의 중인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였을지도 모르죠. 더 큰 번복은 시간대였습니다. 시계를 확인한 건 아닙니다. 점심 식사 후였으니 대략 2시쯤이겠거니 짐작했을 뿐입니다. 1시 30분이었을 수도, 3시였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유일한 단서였던 목격담들이 신빙성을 잃으며 수사망은 헐거워졌습니다. 10월 26일 수요일 경찰은 과학수사로 눈을 돌려 실종자들의 휴대폰 기지국 접속 기록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 보편화되지 않았으나 기지국 세 방식을 통해 반경 추적은 가능했습니다. 분석은 KT 기술팀의 38살 엔지니어 서동민이 주도했습니다. 당시엔 기지국 밀집도가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산악지형은 오차 범위가 큽니다만 대략적인 좌표는 산출 가능합니다.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박미영의 단말기는 오전 11시 30분 천불동 계곡 인근 기지국에, 최은희의 폰은 오후 12시 15분 동일 기지국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김소라의 기록은 판이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그녀의 신호가 잡힌 곳은 전혀 엉뚱한 장소였습니다. 설악산에서 약 12km 떨어진 인제군 일대였습니다. 기이합니다. 일행이 동인이었다면 동일 세안에 잡혀야 정상인데 김소라 씨만 다른 권역에서 신호를 송출했습니다. 더욱 기묘한 점은 이후의 행적이었습니다. 김소라의 신호는 오후 2시 20분경 다시 설악산 반경으로 복귀했고 오후 2시 47분을 기점으로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이는 복원된 사진의 마지막 촬영 시각인 오후 2시 46분과 거의 일치하는 타임라인이었습니다. 통신 기록은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끌고 갔습니다. 세 사람은 시종일관 함께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모종의 이유로 분리되었다가 재결합한 것일까요? 김소라의 휴대폰이 인제본에 머물렀던 1시간 남짓한 공백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10월 28일 금요일,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소의 필슬회로 텔레비전 녹화본을 재검색하던 중 간과했던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공원 입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번호판 식별은 불가능했으나 차 내 탑승자는 총 4명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앞좌석에 2명, 뒷좌석에 2명이 앉아있는 형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시간이었습니다. 차량이 빠져나간 오후 1시 30분은 김소라의 휴대폰이 인제본에서 신호를 보낸 시각과 정확히 맞물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혹여 김소라가 그 차량에 탑승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3명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은 즉시 해당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식별이 어려운 번호판과 흔한 차종 탓에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충원 경위는 수사팀 브리핑에서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우리가 무언가 결정적인 단서를 간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방향을 잡는 것조차 요원했습니다. 증언은 오염되었고 물증은 빈약했습니다. 기재국 데이터가 그리는 궤적은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날 설악산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1월이 찾아왔습니다. 수색은 지속되었으나 성과는 전무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증언과 사라진 물증 앞에서 수사관들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람이 증발했을 리는 만무한데 흔적조차 없다니. 이충원 경위의 탄식은 깊어졌습니다. 유족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으나 돌아가는 대답은 늘 고모했습니다. 정연호는 무기한 휴직계를 냈고 김동철은 어린 아들에게 엄마가 곧 올 것이라는 거짓말을 되뇌어야 했습니다. 2006년으로 해가 바뀌자 경찰은 수사본부 축소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강행했습니다. 범죄는 끊이지 않았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겉으론 수긍했으나 눈동자 깊은 곳엔 절망이 들어찼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사건은 대중의 뇌리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식어버렸고 사건 파일은 미제 사건 보관함 뒷숙이 파묻혔습니다. 형식적인 보고서만이 작성될 뿐 실질적인 수사는 멈췄습니다. 진실이 영원히 수정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2010년 7월 한 통의 전화가 정적을 깼습니다. 2010년 7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 양양경찰서에 벨이 울렸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새 여성 실종 사건은 먼지가 쌓인 미제 파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수차례 교체되었고 서류 뭉치는 창고 한 구석에 방치된 지 오래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32살 남성 이동현이었습니다. 그는 몹시 떨고 있었고 말끝을 계속해서 흐렸습니다. 2005년 설악산 실종 사건. 아직 수사 중입니까? 당시 사건을 인계받은 42살 김성민 경위가 응대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긴 침묵 끝에 이동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그날 오후 5시 이동현이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75cm가량의 마른 체격, 핏기 없는 얼굴은 병색이 완연해 보였습니다. 그는 불안한 듯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연신 두드렸습니다.
김성민 경위는 그를 조사실로 이끌었습니다. 2005년 당시 저는 27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이동현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충남 아산 출신의 그는 상경 후 변변한 직장을 잡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일에 손을 댔습니다. 5년 전 그는 강원도 일대를 주름잡던 불법 대부업체 이른바 흑곰파의 하부 조직원이었습니다. 채무자를 찾아가 수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혈기의 돈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의 임무는 2005년 9월경부터 최은희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8천만 원 빚을 진 은행원이라기에 평범한 건인 줄 알았습니다. 상환 능력은 충분해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최은희는 일반적인 채무자와 달랐습니다. 상환 불능을 호소하는 대신 아예 잠적을 택했습니다. 직장과 자택을 수소문해도 허탕이었고 연락은 두절되었습니다. 한 달 가까운 숨바꼭질에 조직의 인내심은 바닥났고 압박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동물의 활동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9월 24일 설악산 산행 정보를 캐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 판단했습니다. 조직은 더 이상의 지체를 불허했습니다. 그날 받아내지 못하면 다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이동현과 35살가량의 베테랑 조직원 한 명이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초기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산행 중 우연을 가장해 접근한 뒤 조용히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빗나갔습니다. 세 여자가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당사자만 따로 보자고 했으나 일행이 완강히 막아섰습니다. 특히 박미영 씨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오후 2시경 천불동 계곡에서의 조언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최은희는 변제 능력이 없다고 버텼고 친구들은 협박을 멈추라며 맞섰습니다. 박미영 씨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되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큰 소리로 우리를 몰아붙였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동행한 조직원이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만 그는 이미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곧 인력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소라가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파국의 방아쇠였습니다. 증거를 남기겠다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뺏으려던 과정에서 몸싸움이 터졌습니다. 복원된 사진들이 흔들리고 앵글이 어긋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김소라 씨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면서도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결국 카메라는 탈취했으나 메모리 카드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언제 빼돌렸는지 귀신 같더군요. 카메라는 빈 껍데기였습니다.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조직의 지원조가 도착했고 여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송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왔습니다. 뒤실은 윗선에서 전담했습니다. 저는 철수 명령만 받았습니다. 이동현은 그날 밤 홀로 서울로 도주하듯 올라왔습니다. 김성민 경위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이동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조직과 연을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단서 하나를 더 내놓았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제가 훗날 찾아내 폐기했습니다. 김소라 씨가 숨긴 장소를 알아내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증거가 될까 두려워 인제군 밭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자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위의 물음에 이동현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5년 내내 악몽을 꿨습니다. 그분들의 생사는 모르지만 제 죄는 명백하니까요. 최근의 결혼과 아내의 임신이 그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곧 아버지가 되는데 이런 업보를 짊어지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동현의 증언은 수많은 의문부호를 지워나갔습니다.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으나 진실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납치 이후 3명의 여성이 겪은 일과 현재의 소재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이동현의 진술을 토대로 흑곰파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은 너무도 길었습니다. 조직은 공중분해되었거나 거점을 옮긴 뒤였습니다. 관련자들의 행방 또한 묘연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5년 전에 입을 열었어야 했는데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이동현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사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의 뒤늦은 자백이 실종자들을 찾는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미궁으로 안내하는 입구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2010년 8월 이동현의 자백으로부터 한 달이 경과했습니다. 경찰은 흑곰파 잔당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은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직의 우두머리로 추정되던 인물은 이미 2008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중간 간부급 조직원들은 대부분 잠적했거나 해외로 도피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동현이 지목한 동행인 당시의 35세 남성의 신원은 끝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직 내에서 감염을 사용했을 개연성이 높았습니다. 수사팀장 김성민 경위는 깊은 무력감을 토로했습니다. 5년이라는 공백이 이토록 거대한 장벽일 줄은 몰랐습니다. 증거는 증발했고 기억은 마모되었으며 인물들은 흩어졌습니다. 2010년 9월 24일 실종 5주기를 맞아 가족들이 양양경찰서에 집결했습니다. 정연호는 어느덧 4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한 세월이 내려앉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희망 고문이 가장 견디기 힘듭니다. 김동철은 40살이 되었습니다. 13살이 된 아들 준호는 이제 모친이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가끔 묻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버린 거냐고요? 그 물음 앞에서 저는 벙어리가 됩니다. 79살의 노모 이순자는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소라가 잘못되었다면 차라리 부고라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가슴에 묻기라도 할 텐데. 기약 없는 기다림이 지옥입니다. 경찰은 수사 지속을 약속했으나 그것이 형식적인 위로임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교체되었고 서류철은 참고로 이관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주기적인 보고서 작성뿐이었습니다. 2012년 정연호는 재혼했습니다. 오랜 기간 주변의 권유를 물리쳤으나 고독을 홀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는 그의 과거를 포용해 주었고 매년 9월 24일이면 함께 설악산을 찾아 넋을 기렸습니다. 2015년 강원도 삼단에서 유골이 발견되며 일말의 기대가 잃었으나 유전자 대조 결과 사건과는 무관했습니다. 가족들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2018년 이순자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의 순간까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떠난 어머니였습니다. 2020년 이동현은 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죄책감이라는 형벌을 안고 살 겁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
그날 제가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는 매년 9월이 다가오면 끔찍한 악몽에 시달린다고 고백했습니다. 2025년 현재 사건 발생 20년이 흘렀습니다. 정연호는 57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으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처단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김동철은 55살이 되었습니다. 아들 준로는 33살의 가장이 되어 첫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최은희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김소라의 남동생은 누나의 카메라를 갑옷처럼 보관 중입니다. 메모리 카드는 유실되었으나 누나의 손때가 묻은 유일한 유품인 까닭입니다. 설악산 천불동 계곡에는 작은 표지석 하나가 서 있습니다. 가족들이 세운 그 비석을 관광객들은 무심히 지나칩니다. 20년 전 이곳의 비극을 기억하는 이는 드뭅니다. 수사 파일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배제된 실종 사건이지만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은 영예 수렴합니다. 물증은 소멸했고 증인은 침묵하며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존재합니다. 닿을 수 없는 진실 또한 엄존합니다. 2005년 9월 24일 설악산에서 사라진 박미영, 최은희, 김소라. 그들의 마지막 행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허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을 기억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죽음이 확증되지 않는 한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들이 짊어질 숙명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2005년 설악산 실종 사건은 여전히 거대한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사진 속의 낯선 사내들, 흑곰파라는 불법 조직, 이동현의 뒤늦은 참회 등 수많은 조각이 있었으나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던집니다. 첫째, 개인의 금융위기가 초래하는 파국입니다. 최은희의 비극은 개인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005년 당시 무분별한 투자의 늪에 빠진 이들은 사채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도 코인, 주식, 부동산 투기는 반복됩니다. 불법 사금융 또한 형태만 변했을 뿐 여전히 기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정과 연대의 딜레마입니다. 박미영과 김소라는 친구를 위해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숭고했으나 결말은 참혹했습니다. 때로는 수사기관의 개입과 냉정한 신고만이 더 큰 비극을 막는 방파제가 됩니다. 셋째, 실종 수사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초기 골든타임의 상실은 영구 미제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목격자의 기억은 왜곡되고 증거는 시간 앞에 부식됩니다. 현재도 매년 수천 명이 실종되며 그중 상당수는 귀환하지 못합니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합니다. 넷째,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명확한 죽음보다 모호한 실종이 더욱 잔인할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기다림, 폐기할 수 없는 희망, 정리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실종자 가족들이 평생 견뎌야 할 형벌입니다. 설악산은 여전히 웅장하고 천불동 계곡은 등산객들로 붐빕니다. 그러나 그 풍경 어딘가에는 20년 전의 비밀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최은희, 김소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경고는 유효합니다. 무리한 투자의 위험성, 불법 사금융의 공포, 그리고 사라진 이들을 기억해야 할 의무.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라 할지라도 교훈마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이 기록이 그들에게 작은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관심이 사라진 이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 가장 강력한 기억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망각된 기록을 현재로 소환하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됩니다.